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국제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북한이 중국을 도우기 위해서 스스로 상당한 큰 규모의 무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두 개 국가 다 대만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좀 뭘까요? 그만큼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남중국해에서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 선의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을 통제하는 국가가 이 주요 항로인데 이 항로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전략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또 미국 입장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대만의 TSMC라는 전 세계 반도체 압도적인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계획 중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에 TSMC의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기술진을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 컨틴전시 플랜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넘겨줄 거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반면에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어떤 위치냐. 중국은 근현대사에서 100년간의 치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9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졌고 1949년 중공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어쨌든 천안문에서 중공의 설립을 선포할 때까지 이 100년 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시진핑이 내세운 게 뭡니까? 중국몽이죠.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의 점령,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이겠죠. 중화민족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4월을 건 이익이 대만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남북한의 그런 전쟁보다는 사실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이 훨씬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커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랑 만약에 중국이 대만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고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그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21년 3월에 그 당시 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다. 2021년에서 6년이라면 2027년의 얘기가 7년이죠. 그렇죠. 왜 2027년이냐? 인민해방군이 1927년에 창군됐다고 중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주년이 되는 거죠. 2027년.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은 이런 그 주년, 주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퍼지게 됐고요. 그러나 그것은 뭐 중국의 전략적 판단과 전쟁 준비에 따라서 침공 시기는 바뀔 수도 있고 또 침공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수 전문가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물론 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직접 개입하진 않았죠.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일단은 미국은 직접적으로 거의 뭐 확신은 안 하지만 거의 뛰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만 관계법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면서 대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미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지위, 위치가 있고 그리고 TSMC 등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미국은 대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개입할 대상이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보낼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본도 나름대로 대만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난세이 제도라고 있는데요. 저기 오키나와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오키나와도 포함돼서 쭉 내려가가지고 제가 요니군인가 대만에서 한 200km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 영토입니다. 일본의 섬인데 거기에 최근에 일본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의 섬을 군사기지와 요새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나름대로 그 대만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뛰어들 수 있는 대상이 호주도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에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분명히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 대만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프랑스와 영국이 함대를, 그러니까 군함을, 특히 독일도 그렇습니다. 전투함이,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적이 있죠. 한국도 들렀고요. 재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차하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뛰어들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대만 사태고요. 나토 국가들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국제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을 도와주는 국가들 호주, 나토, 미국, 일본 등이 있으면 중국은 누가 도와주나요? 만약에 중국을 뭐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지만은 무기라든가 지원하든가 이런 걸 러시아 결국 중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러시아가 있을 테고요. 이란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의 태도인데요. 보면은 역사로 보면요, 말이요. 한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내부를 아니면 또 외부에 대해서 뭔가 할 때 뭔가 전쟁을 벌이거나 단속을 해야 될 때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북한을 부추겨서 아니면 북한이 중국을 도우기 위해서 스스로 전면전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한 큰 규모의 군사적 도발, 무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꼭 대만 사태가 남의 나라는 일은 아니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참가하는 건 거의 확정적이니까 한국도 당연히 참가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한국이 대만 문제 참여 안 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인 기조는 적극적으로 또 외교적인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지만은 군사력 분야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했던 그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영토가 대만과 가까운 데 있고 어느 정도 이익이 걸려 있지만은 한국은 일본과 또 다른 위치가 있고요. 그만큼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어떤 핵심적인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미국도 그 점은 이해는 물론 뭐 서운하거나 또는 좀 섭섭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해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한국에 미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만과 관련되면 한국의 오산이든 거기서 이제 미군이 대만으로 가겠죠. 그러면 중국이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뭔가 큰 일을 하나 꾸미겠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 주한미군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별개로 아까 제가 폴 라케메라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초청으로 CP탱크를 방문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대만 사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임무이고 그렇죠. 미국은 여러 개의 전쟁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령관의 말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율된 거니까 현재 미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대만 사태에 투입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게 아닌 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고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면은 그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한 곳에 붙박이로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거나 적극적으로 뭐 처음부터 주한미군을 변수에 집어넣어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투입하게 되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 건가요? 아니면 사실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강조했듯이 주한미군의 제1 임무는 한반도 방어입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거 부차 임무라는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28,500명 정도인데 주한미군이 그리고 지상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개 여단이 전투 여단이 있고 나름대로 충실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오롯이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서 여기 갖다 두냐 이거 약간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당국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셈법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겠죠. 물론은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이 불안해하니까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붙박이로 하겠다고 강조를 하지만은 결국 국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사시에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그 충돌이 있으면 미국이 진짜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통합업체를 얘기했죠. 미국은 통합업체라는 개념을 통해서니까 미국이 혼자 전 세계 경찰을 하기에는 예전에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동맹국과 우방국이 손을 거들어 주길 바라고 그들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대만 사태에서 미국을 돕기를 분명히 바라겠죠. 그 내심 바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급적으로 직접적으로 돕지 않고 간접적으로 돕게 하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도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이몬 라인, 뭐 비이몬 라인이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했다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분을 참으면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게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하나의 선택지에서 타긴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갈등, G2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어느 한쪽으로는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예스와 노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 때 미국이 우리냐 중국이냐 묻기 전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하시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인도양과 태평양 하나 묶어서 하나의 권역에 중국을 차단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우방국을 어떤 세력권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이런 전략인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군사적으로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보 협력을 강화하거나 뭐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우리가 뭐 직접 뭐 무기를 안 보내거나 병력을 보내지 않더라도 뭐 같이 훈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군사력을 시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미국을 도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예스 or no 시츄에이션을 한국에게 강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게 이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안보 협력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는 아무래도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오늘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글로벌한 관계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좀 더 긴밀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처들을 사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면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네가 형편이 이번에는 안 되니까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다음엔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김작가 TV에서도 이제 안보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댓글 중에 어떤 댓글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자꾸 뭔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냐라고 이제 댓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은 했지만 러시아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약간의 위기의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뭔가 안보와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런 내용을 작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불안해하라고 이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먼저 준비를 하고 충실하게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할 뿐더러 원치 않았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우리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제정치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엄혹하고 냉전 이후 정말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군인보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호전적이고 뭐 군국적인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간혹 뭐 저보고 호정강 기레기라고 하는데 전 평화를 사랑합니다. 자,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이자 군사안보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신 기자님 보셨을 때 지금 이런 기사나 이런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누군가가 억울하든가 자극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좀 전쟁이라든가 이런 안보에서 좀 그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는 맞나요?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이야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가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은 그 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혔던 거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네. 지금도 긴장 관계를 이어갔고 조금만 틈만 보여주면은 북한이 도발을 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는 거 구경하듯이 쳐다본 상황 아니고 우리가 한번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인연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40 초반인데 벌써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거의 20년 지났더라고요. 예, 동안이십니다. 그만큼 많이 늙었다라는 거죠.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그때는 2년 1개월 정도 복무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안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 또 기자님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말씀 네,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네. 제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그렇죠. 묵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발벗게 인생에서 가장 또 빛나는 그렇죠. 시기. 빛나는 시기를 희생하고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군인 물론 현대사에서 서울의 봄도 보셨겠지만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우리 최전선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벌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성원해서 사기를 좀 올려주십시오. 길 가다가 장병들 만나면은 소관단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제가 군에서 강원도에 있었는데 경계 근무 서는 거 힘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낮에도, 그 다음에 밤에도, 새벽에도, 그 다음에 해안가에도, 그 다음에 지피에도 누군가가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현관문이 지금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현관문이 열고 잠이 들면 아마 잠이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불안해서 누가 들어올지 몰라서. 근데 지금 그런 역할들을 군인분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약간 몇 년 동안 전쟁을 잊고 살 정도로 편안하게 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군인 장병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좀 감심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핵과 관련된 그리고 군사력과 관련된 또 못다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조만간 또 기자님 모시고 좋은 콘텐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철재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